하하하. 넌 나한테 빚을 졌어. 그런데 가진 건 쥐뿔도 없군. 제발 시간 좀 더 주게나. 이 장부대로라면 저는 평생 갚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만득의 곡식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냉수로 얼굴을 씻고 낡은 적삼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노만득댁 논에서 김을 매는 날이었습니다. 품삯은 하루에 쌀 한 돼 반. 그나마 절반은 곡식 빚으로 바로 빠져나가니 실제로 제 손에 쥐어지는 건 반되가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참 순하지 않아? 노부자가 저렇게 해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 순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저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나 알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오늘도 일을 하고 쌀을 받고 내일을 견디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만득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있었고 고가는 늘 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백도윤 왔나. 노만득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렇듯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장부였습니다. 예, 왔습니다. 오늘 김맥이 끝나면 또 쌀 한 돼 반 줄 텐데 이번엔 얼마나 빚으로 넣을까?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그 웃음이 저는 싫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절반 넣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도 잘 부탁하네. 논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허리를 굽혀 풀을 뽑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뻐근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다른 품팔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힘이 더 들었고 힘이 들면 일이 늦어졌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일을 마치고 노만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쌀 한 돼 반을 되로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품삯 한 돼 반이고 빚으로 넣는 게 반 돼 반이니까 원금이 20석에서 20석 반 돼 반이 되는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은 맞았습니다. 제가 일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일을 해도 빚이 느는 구조였습니다. 품삯으로 쌀을 받으면 그 절반을 빚으로 넣지만 그 빚에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매달 원금의 3할. 그러니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고 계속 불어났습니다. 도윤아, 자네 아버지가 빌려간 게 벌써 10년 전이지? 노만득이 장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쌀 10석 빌려갔는데 지금 20석이 넘었네. 자네가 참 성실하게 갚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는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식구들을 먹이려고 노만득에게 쌀을 빌렸습니다. 10석. 이듬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에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었고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하고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제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뭐라고 했나? 빚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자네가 갚겠다고 했잖나.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믿고 이렇게 품삯 일자리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노만득은 그렇게 말하며 담뱃대를 툭 털었습니다. 제가 마루 아래로 흩날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을 없던 걸로 한다는 건 아버지가 남긴 작은 밭 2배미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밭이 없으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갚겠다고 했고 노만득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밭을 내주고 이 마을을 떠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지나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직 몇몇 장수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쌀 반되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석기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서 품삯이 저보다 많았습니다. 오늘도 노부자 댁에서 일했어? 응. 형, 그 빚 언제 다 갚을 건데? 나는 보기에 평생 못 갚을 것 같은데. 석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는 거지. 형은 참 순하다니까. 나 같으면 진작에 그 장부 찢어버렸을걸.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모르지. 근데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석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장부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노만득이 관가에 고발하면 저는 감옥에 갇히거나 곤장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더 커질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칸.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피우고 쌀반되로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죽을 먹으며 저는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제 이름 옆에 적힌 20석이라는 숫자. 그걸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아니, 갚을 수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들. 정확히는 아버지가 베껴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에게도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윤아, 글을 알아야 남한테 속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결국 속았습니다. 노만득의 장부에 속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로움은 이익보다 중하고 신의는 목숨보다 중하다. 아버지가 어느 책에서 베껴 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의로움, 신의, 그런 것들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종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종이를,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글귀들을. 저는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고 반은 빚으로 넣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석 1돼, 20석 2돼, 20석 석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방이 붙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장서방이라는 사람으로 청렴하고 백성을 아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수령은 다르다던데. 글쎄, 그게 다 처음뿐이지. 아니, 들으니까 부임하자마자 아전들 장부를 다 검사했다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노만득의 집에 갔을 때 평소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장부를 한번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노만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속였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확히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잖나.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만득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게. 자네 아버지가 10년 전 빌린 게 10석. 매년 3알씩 이자가 붙어서 지금 원금만 20석이 넘었고 자네가 갚은 건 도합 5석 정도 되네. 저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날짜와 숫자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제 이름.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부를 보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만득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장부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자네한테 혼처가 들어왔네. 저는 깜짝 놀라 이장을 쳐다봤습니다. 혼처라니.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20석이 넘는 빚을 진 사람, 매일 품팔이로 연명하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유진사댁 딸일세. 연화라고. 유진사댁이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유진사는 이웃 마을에 사는 양반이었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반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저 같은 상놈한테 시집을 온다니. 그 집도 형편이 어렵긴 하네. 진사 어르신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연화가 호러미를 모시고 있는데 뭐 자세한 사정은 자네가 알 필요 없고.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화가 좀 특이한 아이라네. 어릴 적부터 말이 없고 멍하니 있어서 마을에서 멍하니 산다고 소문이 났지. 혼처를 찾기가 어려웠던 모양일세. 그래서 유진사 댁에서 자네를 찾은 거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도 연화도 서로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혼인. 제가 거절하면 안 됩니까? 자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네한테 나쁘지 않은 혼처일세. 유진사댁이 비록 가난하긴 해도 밭이 몇 뱀이 있고 연화가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도 잘한다더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혼인을 한다고 제 처지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더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이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이장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홀레날 아침 저는 낡은 적삼을 벗고 이장이 빌려준 도포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유진사댁은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를 처음 본 것은 혼례를 치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손이 가늘고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간소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노만득도 왔습니다. 그는 축의금으로 쌀 한 섬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만득의 후위에 감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쌀도 결국 제 빚에 더해질 거라는 걸. 혼례를 마치고 연화는 저와 함께 제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칸.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였을까요? 좁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멍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방 한쪽에 앉아 있었고 연화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촛불을 좀 더 밝혀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연화는 촛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방 안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방님의 빈 문서를 제가 베껴온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빈 문서를 베꼈다니. 어떻게? 어머니께서 유씨 집안과 노씨 집안이 먼 친척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혼처가 들어오기 전에 노만득 댁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장부를 잠깐 봤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들은 시세와 품삯을 적어두었습니다. 연화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쌀값, 품삯, 이자율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덫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연화는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노만득의 장부를 베낀 것이고 하나는 그녀가 조사한 시세였습니다. 10년 전 흉년 때 쌀 한 섬의 3냥이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빌린 게 10석이니 30냥어치였습니다. 그런데 노만득은 그걸 50냥으로 장부에 적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연화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입니다. 노만득은 매년 3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다시 3할을 붙였습니다. 이건 복리입니다. 원래 3할 이자는 달리로 계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달리, 복리가 무엇입니까? 달리는 처음 빌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냥을 빌렸으면 달리로는 1년에 3냥씩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복리로는 첫 해에 3냥이 붙어서 13냥이 되고 이듬해에는 13냥에 3할인 4냥 정도가 붙어서 17냥이 됩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해 보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연화는 제 표정을 읽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방님께서 갚은 금액입니다. 노만득은 서방님이 5석을 갚았다고 장부에 적었지만 제 계산으로는 적어도 8석은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서방님께서 일한 날짜가 대략 500일 정도 됩니다. 하루 품삯이 쌀 한 돼 반이니 500일이면 750대입니다. 이게 7석 반입니다. 그중 절반을 빚으로 냈다 하셨으니 4석 가까이 되는데 노만득은 그걸 절반으로 또 깎아서 적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화의 계산이 맞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속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입니다. 노만득은 매년 3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다시 3할을 붙였습니다. 이건 복리입니다. 원래 3할 이자는 달리로 계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달리, 복리가 무엇입니까? 달리는 처음 빌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량을 빌렸으면 달리로는 1년에 3량씩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복리로는 첫 해에 3량이 붙어서 13량이 되고 이듬해에는 13량에 3할인 4량 정도가 붙어서 17량이 됩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해 보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연화는 제 표정을 읽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방님께서 갚은 금액입니다. 노만득은 서방님이 5석을 갚았다고 장부에 적었지만 제 계산으로는 적어도 8석은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서방님께서 일한 날짜가 대략 500일 정도 됩니다. 하루 품삯이 쌀 한 돼 반이니 500일이면 750대입니다. 이게 7석 반입니다. 그중 절반을 빚으로 냈다 하셨으니 4석 가까이 되는데 노만득은 그걸 절반으로 또 깎아서 적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화의 계산이 맞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속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빚진 건 얼마입니까? 제 계산으로는 원금이 30량이고 달리로 10년 이자를 계산하면 90량입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갚은 게 8석이니 대략 24냥어치입니다. 그러면 남은 빚이 66냥, 쌀로는 약 5석 정도입니다. 5석? 네. 노만득의 장부로는 20석이 넘지만 실제로는 5석 정도만 빚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20석과 5석.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부는 노만득이 가지고 있고 서방님 아버님께서 쌀을 빌릴 때 증인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노만득은 이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니 아무도 그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노.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사한 이유는 서방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할지 선택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이라니요. 계속 속은 척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맞설 것인지.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만득에게 맞선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왜 이런 걸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노만득에게 빚을 졌었습니다. 5년 전에요. 그때 아버지는 병이 드셨는데 약값이 없어서 노만득에게 쌀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우리 집 밭을 팔았습니다. 밭 5배미를 팔아서 빚을 다 갚았는데 2년 후에 노만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면서요. 연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그 병이 도져서 돌아가셨고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연화야, 장부를 믿지 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연화가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지. 그럼 부인은 제가 노만득에게 맞서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진실을 아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서방님께서 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덫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서방님도 저도 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노만득의 장부에 묶여 평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멍하다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화가 적어놓은 숫자들, 날짜들, 계산들. 이 작은 종이 몇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수령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서방이라고 들었는데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걸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연화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령이 과연 우리 같은 백성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노만득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관가에도 손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화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노만득에게 빚진 사람이 서방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만 12명이 넘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속고 있습니다. 12명이나요? 네. 그리고 이웃 마을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수령께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연화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의 호소는 묵살될 수 있지만 10명, 20명의 호소는 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모두 노만득을 두려워할 텐데요.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화는 종이들을 다시 접어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겠습니다. 서방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도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연화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석이 5석이라는 것, 제가 10년간 속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